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 작가가 킹스 스피치를 선정한 이유부터 들어볼까?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어차피 이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음악들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등장한 음악이라면 뭐 재즈, 팝,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클래식 등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어, 그 음악이 얼마만큼 절묘하게 사용되었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어떤 감동의 전달력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달력이 증폭되는 그 정도가 가장 컸던 영화가 바로 킹스 스피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절묘한 사용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고 놀라게 했던 그런 영화가 바로 킹스 스피치였기 때문에 오늘 첫 영화로 킹스 스피치를 뽑아봤습니다. 킹스 스피치에서 사용된 음악은 이제 데스플라의 주제곡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클래식으로는 베토벤 고향곡 7번. 7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악장이 이제 주로 네. 많이 사용되어졌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베토벤 교향곡과 그 연설 장면 이것을 혹시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사를 통틀어서 그 음악과 그 장면이 가장 멋지게 어우러진 절묘한 그리고 음악사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신 작가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곡은 그 처음을 목관악계의 불안한 하음으로 시작하여 장례 행리를 연상시키는 저음 현악기들의 조용한 울림으로 이어진다. 점차 참여 악기군들을 확대 분위기를 고조시켜 마침내 결의에 찬 클라이맥스를 맞아 강렬한 감정적 고향을 느끼게 한다. 네. 이는 어눌한 듯 시작된 조지 육수의 연설이 점차 마음속의 진심을 전하는 굳건한 신념의 소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장면의 감동과 음악이 만나 절묘하게 조화되어 이루어진 예술적 순간인 것이다. 네. 이게 저도 이제 화면을 생각하면서 내용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좀 가열이만의 신작가가 이런 내용들을 네. 제 글로 쓴 의도 또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참 궁금한 게 좀 생기기도 하네요. 네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한 다음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네,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 장면 말고도 신 작가가 영화 중에서 좀 좋아하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면 하나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영화의 장면의 이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인상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그 하이라이트를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쌓아나가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게 가장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주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조지 왕의 대관식 이후에 그 대관식 장면을 같이 영사기로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보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때 아버지인 조지와 딸 엘리자베스의 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관식 그 장면이 끝나고 뒤에 남은 필름 부분에서 히틀러의 연설 장면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게 왜 튀어나와요? 영화적 설정이겠지만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다. 독일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도
그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조지 왕도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그 목소리에 힘을 느꼈는지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그 엘리자베스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참 청산유수구나 라고 이제 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좀 많은 걸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했던 거죠? 예, 히틀러는 세기의 연설의 제왕, 그리고 지금 반면 영국 왕 조지는 말 듣던 말 듣는. 그러니까 연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극과 극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진 위치를 떠나서 그 내용만을 그 연설의 내용들만을 보았을 때는 뭐가 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더 진리이며 뭐가 더 인류의 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창하지만 그 결과가 학살과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과 조금 어눌하지만 정말 인류애를 담고 있는 그런 연설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반성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볼 때 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뭐냐면 이제 왕될 때죠. 네. 이제 세계 초 이제 장면에서 이제 세계 영국 박람회, 네, 대형 대형 박람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 더듬으면서 겁을 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승중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듣지만 결국은 실망하면서 이제 돌아서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영화를 내가 이제 두 번을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화 내용이나 이런 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연기 이런 거는 상세히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좀 다시 상세히 볼 때는 진짜 말 듣는 그런 모습이나 연기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청중들 중에서 좀 귀족 같은 할머니가 연설 듣다가 고개를 쫙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보면 좀 실망한 듯한, 또 실망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으로 쭉 보면서, 이 첫 장면 도입에서 저 할머니 진짜 연기를 잘하시구나 그러면서 이게 말 더듬이 이 버티가 이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노인 상황, 좀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장면으로 해가지고 첫 장면에서 그것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7번 교향곡의 마지막 장면 말고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책에 보게 되면은 7번째 교향곡을 표현하는 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마도 술일 것이다. 누군가는 이 곡을 베토벤이 술에 취해 작곡한 것 같다고 표현했으며, 스스로 나는 인류를 위하여 음악의 술을 빚는 바커스이다라고 했던 베토벤의 말에 가장 어울리는 곡으로 꼽히니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베토벤 교향곡 7번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은 베토벤이 교향곡을 몇 개 작곡하시는 9번까지. 9번까지죠. 9번에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토벤 교향곡 9번 이후에 9번 교향곡 이후의 교향곡들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작곡가들한테 트라우마를 줬지 않습니까? 그만큼 9번이라는 의미가 컸던 것은 아마 베토벤 교향곡 9번 때문, 합창 때문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목이 있는 교향곡은 대부분 다 아닌가요? 예, 제목이 있는 교향곡은 3번 영웅 교향곡, 그리고 6번 전원 교향곡, 그리고 9번 합창 교향곡, 이 세 개입니다. 예. 근데 왜 운명교향곡이 빠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운명교향곡은 제목이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와 이게 일본 정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고, 그 어느 음반에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쓰이는 음반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해서 절대 음악이라는 거죠.
그처럼 이제 7번 교향곡도 제목이 없는 교향곡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베토벤 교향곡의 홀수 악사 번호들은 굉장히 영웅적이면서 웅원한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영웅, 5번, 그리고 7번, 그리고 9번. 이렇게 반면에 또 짝수 교향곡들은 또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예쁜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은 주로 홀수 교향곡들이 인기가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번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향곡들과 다르게 왜 이게 술과 자꾸 관계되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베토벤이 이 곡은 아마 술에 취해서 작곡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부터 술과 좀 더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미친 듯이 광란의 질주를 하는, 그리고 그 리듬, 그러니까 마치 춤곡 그렇게 미친 듯이 춤추는 듯한, 질주하는 듯한 그런 악상들 때문에 붙여지는 것 같아요. 리듬의 신격화, 리듬의 향연,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듬이라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춤과 연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춤은 또 어떻게 보면 술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은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토벤 자신 스스로도 나는 인류를 위하여 음악으로 술을 빚는 바크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리스트가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베토벤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다. 실제로 베토벤이 술을 좋아했나요? 음악가들 보면 대부분 술을 안 좋아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유럽에 더더욱 와인이나 이런 술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음료 문화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이렇게 술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딱 지정된 자리에서 그때 그 시간만 이렇게 해서 그냥 뭐라 마셔라 향나게. 그렇다면 그 유럽이나 옛날에 어떤 그 지역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걸로 봐서는 거의 그냥 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술을 먹고도 작곡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게 이제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에서, 또 이제 아마데우스에서는 뭐 당구 치면서 작곡을 하잖아요. 예,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에피소드겠죠. 뭐 어떤 상태에서 술을 먹고 작곡했느냐는 뭐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가십거리일 뿐이겠지만 술을 먹고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7번 교향곡이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악장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른가. 여기 보게 되면은 그거 2악장이 들어 단조 조성의 장송 행진곡을 배치하는 파격을 보이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악장의 질주를 더욱 부각시켜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 7번 교향곡 중에서도 2악장이 가장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7번 교향곡 중에서도 2악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리듬의 향연인 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 2악장만큼은 굉장히 제목마저도 장송 행진곡이라고 붙여져서 그런 어떤 리듬의 향연, 그리고 리듬의 질주, 이런 것들과는 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너무 관련이 없잖아요. 아예 극과 극이잖아요. 장례니까, 장송 행진곡이니까. 그걸 과연 왜 그런 풍의 곡을 작곡을 하면서 이 악장에 장송 행진곡을 넣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명쾌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2악장의 장송 행진곡으로 인해서 3악장과 4악장의 질주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더 광란처럼 느껴진다라는 것들은 아주 효과적인 2악장이었다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사악장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하나의 네. 어떤 중간 징검다리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또 독립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 악장이 사용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도 그죠? 그렇죠. 일단 그거는 하나의 소품처럼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곡에 있어서 전곡에 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겠지만 그게 어느 장면과 어우러진다고 생각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그 하나로서의 그 곡으로 단품으로서의 삶이라고 봐야 되겠죠. 베토벤 7분 교향곡 2악장은 주로 뭐 어느 그것이 사용된 영화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떤 영화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이 되어서 뭐 언급이 힘들 정도는 아니다. 제일 유명한 몇 가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영화로는 노인이란 영화의 마지막 지구 멸망의 날. 노인이란 영화에서는 지구 멸망의 원인을 뭐로 그래서 이제 지구의 태양풍에 의한 지구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 그 주인공이 가족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흘렀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엑스맨 같은 SF물 그리고 그에도 아주 장중한 장면에서 사용이 되었던 기억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정우성하고 조인성이 주연했던 더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장례 행렬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정우성 검사죠. 검사 정우성의 모습 이 장면에서 이 악장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장송행진으로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아주 이제 단순한 사용이라고 봐야죠. 단순한 사용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이제 장례식 날 7분 교향곡 2악장이 연주된 적이 많아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에도 현충일이 있거든요. 독일의 현충일에 연주되어지는 곡도 바로 이 7번 교향곡의 2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7번 교향곡 2악장이라고 하더라도 영화마다 또는 어떤 뭐 행사마다 좀 약간 연주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좀 다를 수도 있나요? 스타일이 다른 경우는 그 어떤 영화적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스타일의 것을 가져왔느냐라는 것들을 가져왔겠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클린이들이 듣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나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좀 재밌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홍상수 감독 알잖아요. 이 홍상수 감독이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승연하고 정은채라고 하는 이제 여배우가 있던데 그 두 여배우와 이제 그 김승연의 어떤 만남에서도 이 음악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이 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킹스 스피치에서 듣던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킹에서 나왔던 거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도 좀 곡의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장면의 분위기인가? 곡이 좀 달랐어요. 곡이 어떻게 편곡이 되었나? 그래서 그게 편곡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이걸 보고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길 바라는데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들어보면서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정말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이 정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이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일단 이제 음악 이야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으로 나중으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영화 중에서 혹시 이제 뭐 명대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그 좀 재밌게 봤던 그런 대사가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심작과 선책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연설을 끝낸 버티를 향해 로고가 농담을 건넨다. 아직 W에서 조금 더듬으세요. 이때 버티는 그의 농담으로 받아친다. 이는 바로 자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를 따스히 안할 수 있는 용기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더듬어야 난 줄 알지. 이렇게 아주 유머스럽게 썼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모양이죠. 이런 내용은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이 영화가 그런 이제 내용과 그리고 형식의 어떤 충돌 속에서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의 또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단점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영화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진 버티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방법이 그 단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단점을 끌어안는 것인가 라는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위트했었다고 생각해요. 위트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우리 요즘 MZ세대들이 주로 하는 나야, 이게 나야. 그 대사가 아주 옛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제 로그가 이제 버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버티의 어떤 내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점점 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로그가 이제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호주에서 돌아온 전쟁에서 돌아온 호주 병사들한테 그들이 상담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도 그들의 절규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장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 사람이 트라우마를 들어주고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치료다. 그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스피치 말하는 것도 결국은 서로 들어주는 소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 심작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로그의 대사 그리고 로그가 버티하고 상담을 해 나가면서 버티가 로그에게 어렸을 때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된 이제 배경들 상황들을 이야기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는 잘 들어줬던 로그의 어떤 그 태도 그다음에 접근법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는 내적인 동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들어보니까 성장한 사람이 조지뿐만 아니라 로그마저도 그 버티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러니까 보면은 또 참 재밌는 케미가 나는 이제 이거 보면서 그 버티와 로그의 두 사람의 얼굴 모양을 또 보면서 딱 떠오르는 중에 하나는 이제 여담이지만 이 소생크 탈출에 그 팀 로빈스가 했던 그 레드 그지 그 했던 사람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레더 그 했던 그 두 사람의 있던 얼굴도 비슷하고 그렇게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두 사람 참 얼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비슷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느낌이 비슷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영화에서는 어떤 그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캐릭터 둘의 부딪힘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들이 그 영화의 어떤 감동을 증폭시키는 그리고 메시지를 증폭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킹스 스피치는 뭐 대놓고 로그와 버티 사이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이의 관계를 통한 어떤 성장 영화였다며 쇼생크 탈출은 대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둘의 관계를 통한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아주 잘 전달된 그런 영화라고 보이죠. 참 좋은 영화에 좋은 파트너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심 작가하고 나하고도 좋은 파트너가 돼야 될 텐데. 임파서블. 그러면 또 하나는 그 영화에서 등장한 또 다른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보면은 그 헤드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음악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그 굉장히 다양한 클래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왔던 거는 피가로의 결혼서곡이 들려 나옵니다. 왕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래도 이거 녹음만 좀 하고 가세요. 하면서 헤드폰을 씌우고 녹음을 시키잖아요. 책을 읽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헤드폰에서 이제
흘러나오던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이거는 그 서부. 소생크 탈출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곡이 나오진 않고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거는 오페라잖아요. 음, 오페라의 곡이 몇 개인데요. 맞나?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가 녹음했던 걸 들어보고는 똑바로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찾아와서 연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다채로운 방법으로 이제 연습을 막 할 때 말 더듬이를 꽂히기 위한 훈련을 할 때 그때 막 이렇게 아기자기 흘러나오던 곡이 바로 이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의 1악장이 흘러나옵니다. 이 악장은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뿐입니까? 아메리칸 지골로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영어로는 가을로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리고 이게 파업으로도 연주가 그렇지. 됐죠. 예. 예. 근데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클라리넷 협주곡 이 악장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예. 너무 그러다 아름다워.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그게 좀 편곡이 되어서 들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재생산되고 많이 콜라보되고 많이 리메이크되고 많이 커버되고 하는 뭐 인류의 유산이죠. 예, 이 악장을 본다면 저기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콜린 퍼스의 연기는 어떠냐? 뭐 제가 항상 뭐 하는 이야기를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도 입술과 발음을 보고 듣는데 이토록 긴장하여 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죠. 콜린퍼스의 연기가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 그리고 동작 이런 것들도 물론 좋았지만 그 입술만으로도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입술만 보여주면서 그렇게 긴장했던 적 있나요 진짜 우리가? 나도 이제 처음 볼 때는 그냥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고 음악도 듣고 이제 집중했는데 그 다음에 볼 때 이제 연출 장면을 보면서 이 책을 읽고 콜린 퍼스의 연기를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입술 발음 떨리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네. 한다 이런 이제 그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에서 이제 베토벤 7번 교향곡 이 악장이 주로 많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음악 감독이 이제 데스플라가 되는 건데 네. 데스플라의 음악이 특히 이제 첫 장면에서는 이제 세계 박람회에서 연습하는 그 첫 장면에서는 데스플레이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주제곡 나오죠. 내가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데스플레이 음악을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좀 밋밋하게 좀 느껴졌어요. 워낙 우리가 좀 잘 알고 유명하고 귀에 익숙한 음악들만 좀 편향적으로 듣다 보니까 좀 밋밋하게 들렸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데스플레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장면과 음악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울리면서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의 연설 장면에서는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을 사용했고 첫 도입을 할 때는 데스플라가 작곡한 주제 테마를 사용한 걸 이걸 보면서 의도적이었나 혹시 뭐 서로 바꾸면은 전혀 다른 느낌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바꾸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데스플라가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그 아카데미 음악상을 타잖아요. 예. 또 이제 하나가 더가 세이프 오브 워터이 되는데 일단 부다페스트 호텔 음악과 그다음에 킹스피치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데 또 특히 피아노 선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작곡가들이 아무리 같은 작곡가라고 하더라도 곡이 달라지게 되면은 느낌을 전혀 다르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느낌이 비슷해지는 느낌이 돼가지고 혹시 뭐 창작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 독창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작곡가 하더라도 곡마다 느낌이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일종의 뭐 자기 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다음에 꼭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데스플라는 이제 자기 풍이 있습니다. 풍이 있고 작품이라는 게 작품이라는 게 있고 그 풍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이라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뭐 그 인정을 이거 스칭하시는 분들이 일단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비슷하다고 이러면서 뭐가 비슷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예,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데스플라가 델토로라는 감독과의 콜라보를 했을 때의 음악과 이렇게 이제 진중한 영화의 음악을 했을 때는 완전 분위기가 사실 다릅니다. 다르고 약간 몽환적으로 갈 때가 있고 이렇게 좀 해피하게 재밌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밌게 가는 쪽이 키스 스피치가 그런 쪽이에요. 키스 스피치가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진중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데스플라의 볼륨이라 그런다면 세이프 오브 워터 같은 음악이 조금 더 볼륨에 가깝죠.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하고 여기 킹스 스피치가 조금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세이프 오브 워터라든지 다른 어떤 헬보이, 뭐 고질라, 뭐 이런 음악들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들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데스플라이 느낌. 그리고 가장 초기작이면서 그 이름을 날리게 했던 진수 귀걸이를 한 소녀의 음악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데스플라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진수 귀걸이를 한 소녀가 데스플라의 가장 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색에다가 음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도 콜린 퍼스던데. 예. 근데 이름 잘 기억 안 나. 어쨌든 그런 어떤 한 감독과 어떤 한 음악가와 그리고 어떤 한 배우와 이렇게 콜라보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틴 스콜세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디카프리오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존 윌리엄스하고 그리고 스티브 스필버그는 또 음악가와 감독으로서 연결돼서 쭉 작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콜린 퍼스하고 이제 데스플라가 출연하는 영화들하고는 조금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데스플라의 영화 음악을 굉장히 또 주로 쓰는 감독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에서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던 가장 명장면, 음악과 가장 잘 조화된 장면이 마지막 그 연설 장면과 베토벤 교향곡 7번 2악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의 2악장의 도입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칸의 서조로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짠 하면서 이제 점 현악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목칸의 서준이 두 번이 들려와요. 그래서 음악을 모르시는 이 악장을 모르셨던 분들은 그게 원래 두 번 빰 그리고 또 빰 했다가 선율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한 번이에요. 저는 정말 놀라운 어떤 음악적인 사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아직도 그 빨간 불이 꺼지고 난 이후에 그 마이크가 버티한테서는 괴물이에요. 두려운 존재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죠. 아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빰 하고 시작하세요 라고 알리는 거죠.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들려주죠.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빰 하면서 그 어떤 버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세요 라고 오르만져준 그 두 번째의 목칸 서술가 정말 음악적으로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적 사용으로서는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보시면 이게
음악과 장면이 어우러진다고 했는데 로고의 장면을 보시면 저기 처음에 이제 시작하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드는 장면을 보시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막 지휘를 시작하는 이제 모습 같아요. 그러면 이제 즉 말해서 오케스트라는 버티고 자기는 지휘자면서 지휘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즉 말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곡이 흘러가고 이제 연설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면을 한번 잘 보시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언어가 퍼져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점차 범위를 넓혀가요. 처음에 왕의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뭐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보내고 있는 방송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그 궁정 내에 어떤 그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기껏 해봐야 이제 궁정 밖에서 듣고 있는 직접 그 스피커로 듣고 있는 사람들 정도만 비춰줍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점점 듣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서 저기 시골의 성술집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게 더더욱 넓어져서는 저기 미국에 있는 형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전쟁의 당위성을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죠? 군인이잖아요. 그 군인들의 모습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장면은 장면으로서 그 어떤 진실된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전파되어 나가는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음악은 어떤가? 음악도 보시면 이 베토벤 교향곡 7번의 2악장을 보시면 처음에 서주 이후에 저음악기로 시작된 어떤 하나의 선율이 점점 악기가 하나씩 이게 첨가가 됩니다. 하나씩 달라붙는 거죠. 그러다가 현악기가 송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관과 금강악기들이 하나씩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청주에 이르러서 정말 웅장한 그런 어떤 합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떤 진실된 마음이 전해지는 진리의 말이 그리고 진실의 말이 전해지는 그 전파력과 그 어떤 공감력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봤을 때 화면으로 그걸 그려내었고 그리고 음악으로도 같이 그려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절묘하게 이루어져 나가면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나면 연설이 끝나면서 음악도 고요히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제 아주 설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당위하지만 설득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공감을 불러내어야 되는 게 연설이잖아요. 그 연설이 제대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힘이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전달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이제 그 이악장과 어울리면서 잘 조화가 됐다는 거죠. 네, 음악적 내용과 그리고 장면적 내용들이 다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얘가 읽어봤지만 진심을 전하는 굳건한 신념의 소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장면의 감동과 음악이 만나 절묘하게 조화되어 이루어진 예술적 순간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하지만 항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냥 느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듣고 하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 다 빼놓고도 그냥 보시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거는 이런 연출이 음악적 연출과 장면적 연출이 그 의도되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빼놓고 보시더라도 그 장면은 너무 멋져요. 근데 이제 신 작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영화를 보고 음악도 듣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일반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영화를 잘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영화와 음악을 이전처럼 다시 좀 보고 즐기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좀 알고
좀 미리 의미를 느끼고 보면 또 더 잘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영화 음악도 여러 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장도 여러 번 들어보고 했지만 하면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니까 더 와닿고 더 좀 체화되는 것 같고 더 감동이 더 잘 되는 그런 느낌도 들긴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졌다라는 그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친구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데스플라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리코네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의 음악이 더 아름다워 들리지만 데스플라가 익숙한 애들한테는 모리코네보다는 데스플라의 음악이 더 아름답게 들려오겠죠. 그래서 그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좋긴 하겠는데 혹시 겁을 내실까봐 저렇게까지 나왔고 하면서 영화를 봐야 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것까지 알고 내가 영화를 봐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도 꼭 한번 보셔야 될 영화이면서 꼭 한번 봐야 될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좀 영화의 스토리라든지 그런데 초점을 줬고 그다음 이 영화를 봤는데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경험, 영화를 봤다는 경험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영화를 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본다기보다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감독의 의도나 그다음에 음악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또 그 음악과 영화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면서 한 편이라도 제대로 느껴가면서 보고 싶다 이런 게 지금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것저것 볼 게 아니라 한 편을 좀 많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그 속에서 들어가 있는 뭐 중요한 메시지도 있고 또 아름다운 마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인데 하나만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베토벤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네. 히틀러도 독일인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선곡에 있어서의 또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 수는 없어요. 제가 데스플라한테 가가지고 데스플라 씨 이거 일부러 베토벤 곡 썼죠. 이거 베토벤의 곡이 독일의 곡이 아니잖아요. 베토벤의 곡은 세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것이고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것이면서 이 베토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보편성 그리고 인류의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나치라는 어떤 그 이념이 거기에서 독일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것과 그것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토벤을 선택하신 거죠? 라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거라고 보고 그 전쟁에서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는 그 적대국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사상과 철학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것들, 많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고요 그리고 전쟁 선포다. 나치에 대한 전쟁이지. 그렇죠. 독일 국민에 대한 전쟁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네. 킹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네. 아무튼 그 베토벤 고향곡 2악장은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7악장을 7번 고향곡 전악장을 좀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2악장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악장은 좀 많이 친숙해졌어요. 이게 나한테는 큰 수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다음 영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또 그 영화 음악에 사용된 클래식만 또 죽도록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